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인사관리 2급 6회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론에 대한 내용이고, 2019년도 11월 23일에 시행됐던 시험입니다. 자, 경영혁신과 ERP 관련된 문제 1번부터 볼게요. 다음 중 클라우드 ERP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문제도 최근 들어서 많이 내는 문제 중에 하나. 자, 클라우드를 통해 ERP 도입에 관한 진입 장벽을 높일 수 있다.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출 수 있다. 자, 답은 1번. IaaS와 PaaS를 활용한 ERP를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ERP라고 한다. 네, 맞습니다. 뭐 플랫폼, 뭐 인터체인지 뭐 이런 부분이고요. 자, 세 번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형태의 클라우드로 ERP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는 SaaSERP라고 합니다. 자, 클라우드 ERP는요, 고객 요구에 따라 필요한 기능을 무엇할 수 있다. 선택하거나 적용하는 맞춤형 구성이 가능하다. 왜냐면 이 3번에 있었던 부분이 지금 무슨 뭐 소프트웨어를 벌써 다 정리를 해놓고요. 필요하면 그 부분을 조합해서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개발자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4번 얘기도 클라우드 ERP하고 관련된 내용이 맞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중 ERP 구축 절차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자, 우리 뒷자를 따서 기억합니다. 석, 개, 축, 현. 됐어요, 여러분?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분석, 설계, 구축, 구현. 근데 앞자를 따면 구가 두 개가 있으니까 뒷자로 따셔라. 그래서 석계, 축, 현. 자,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자, 화면 좀 내려서 볼게요.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입니까? 라고 합니다. 자, 비용, 품질, 서비스, 속도와 같은 핵심적 부문에서 극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기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거. 리엔지니어링이라는 표현이 붙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BPR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극적이다, 재설계한다, BPR. 다음 중 ERP 특징으로 가장 바르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특징. 자, 통합 업무 시스템으로 중복 업무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요소를 줄일 수 있다. 네, 맞고요. 원장형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자동적으로 가공된 데이터가 저장된다. 자동적으로 가공된 데이터가 저장되지는 않습니다. 원장형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쓰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각종 업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해서 정보 공유에 용이하다. 원장력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다양한 운영 체제 하에서도 운영이 가능하고, 자,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또는 다른 시스템과 연계도 가능하다. 이게 ERP의 특징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르지 않은 건 몇 번이요? 2번. 그래서 앞쪽에 있었던 이 용어까지는 괜찮지만 뒤에 문구가 잘못됐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들어갈게요. 인적자원 확보 쪽에서 나오는 문제. 다음 중 최근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연공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 획일적 보상에서 직책 위주의 보상으로 변하고 있다. 요거 잘못됐어요, 여러분. 자, 획일적 보상에서요. 자, 여기에 바뀌어야 되는 건 여기 성과 중심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능력주의로 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무엇으로? 우리 능력과 성과로 써주시는 게 더 맞아요. 그래서 능력 또는 성과 위주라는 부분으로 보상이 바뀌고 있다. 자, 세 번째, 수직적 상하 관계에서 수평적 상호 관계로 변하고, 그리고 일방적인 통보에서 쌍방향 의사소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은 조금 더 딱딱했다라면 요즘은 좀 유한 상태처럼 서로 협동적이고 의견을 좀 나누는 쪽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죠, 여러분. 네, 그 변화들을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5번 문제는 읽어봐도 그냥 끄덕끄덕 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죠. 뭐 난이도가 높거나 하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인사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네요. 자, 종업원들의 유지 목표와 기업의 생산 목표의 조화가 필요한 관리 활동이다. 맞아요, 여러분. 이 인사 관리가 점차적으로요. 종업원의 만족도도 높아야 되고 회사도 만족도가 높아져야 돼요. 근데 회사는 실질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중점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종업원들 같은 경우는 회사에 불만이 많아지면 사실 그만둘 수밖에 없잖아요. 그만두려고 하죠.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부분에 조화가 필요하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자동화 시스템의 발달로 인적 자원의 중요성은 점차 감소할 전망이다. 여러분, 아무리 자동화 시스템이 들어온다 하더라도요, 우린 사람에 대한 관리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인사관리라고 불렀던 부분이 최근엔 무엇으로 우리 사람에 대한 걸 뭐로 보자? 인적 자원이라는 거로까지 바뀌어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이 중요성이 점차 감소한다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네, 오히려 신경을 쓸 거예요. 자, 그다음 세 번째. 그럼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세 번째.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조달하거나 유지시키거나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관리 활동이 인사관리입니다. 자, 최근에는 종업원들의 역량 개발 등을 통해서 개인과 조직의 목표를 무엇하고 있다? 일치시켜가고 있다. 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여러분 여기서 조직이라는 건 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기업. 당연한 얘기겠죠. 네. 그래서 이게 의견이 맞지 않으면 이 회사는 나한테 안 맞는 회사인가 봐.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7번째 문제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일정한 근무 시간대를 정하고 자, 일단 근무 시간대는 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급박한 경우가 아닌 이상 전화를 받거나 걸지도 않고요. 회의 소집과 업무 지시도 하지 않는 등 업무의 흐름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도 이 시간에는 네 일만 해. 너 원래 하는 직무가 있잖아. 그것만 해. 라는 부분이에요. 집중 근무제를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직무공유제, 탄력적 근무제, 선택적 근로제도 우리 지금 마지막 6회예요. 2019년도 기준 놓고 봤을 때요. 근데 우리 지금 이런 부분 문제들 다 물어보고 있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탄력적, 우리 선택적 기억해 주시고요. 직무공유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지금 직무는 하나예요. 근데 우리 공유가 쉐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 직무 공유라는 부분의 표현이 뭐냐면 직무는 하나인데 지금 둘 이상이 그 직무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2명이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8시간 근무 시간 중에 4시간은 A가 하고 4시간은 B가 하고 이런 식의 관점처럼 들어오는 걸 직무 공유제라고 합니다. 자, 우리 8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갑자기 화면이 멈춘 것처럼 왜 이러는 걸까요? 자, 8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한 직급에서 어디로 다른 직급으로 이동해 가는 확률을 기술적으로 기술하는 인적 자원 공급 예측 방법은 그럼 기술하는 걸 제가 기술적이라고 읽었어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우리 공급 예측 방법에는 기능 목록, 마코브 또는 마르코브, 대체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어떤 설명을 한 거냐 이걸 물어보거든요. 한 직급에서 다른 직급으로 이동하는 부분을 보는 건 마코브 분석이에요. 네, 마코브. 자, 9번째 문제. 다음 인적 자원의 채용 과정 중 사내 모집에 대한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습니다. 자, 우리 4번부터 거꾸로 갈게요, 저는요. 자, 모집 범위가 제한된다. 그렇죠. 우리가 채용을 할 때 모집한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모집은 외부에서 모집할 수도 있고 내부에서도 모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 내부 나누는 게 뭐예요? 사내. 외부는 사외 이런 의미인 거니까요. 그러면 사내에서만 모집을 하는 부분이면 벌써 들어와져 있는 인원 중에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선출하는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사회는 광범위하게 볼 수 있지만 됐을까요? 자, 그래서 그게 그 부분이고요. 자, 채용 인원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
우리가 사회 모집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저 이거 할 수 있어요 라고 하지만 막상 일을 시켜봤더니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의 얘기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점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경력증명서를 가져오세요, 기술서를 써오세요,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지금 우리 사내 모집은 회사에서 벌써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 종업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는 거 맞습니다. 자, 그리고 사내에서 모집을 하게 되면 채용 비용에 대한 부분이 절약이 되고요. 채용 시간에 대한 부분이 단축이 됩니다. 근데 사회에서 모집을 하면 우리가 지금 공고를 하는데도 비용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그들을 뽑아야 되니까 우리 공고도 올리고 면접도 하고 면접 준비도 해야 되고 자, 그런 부분이 비용과 시간이란 부분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이 나오는 부분. 자, 그리고 그럼 여러분 지금 제가 1번도 맞고요, 2번, 3번도 맞고요, 4번도 맞고요 했다면 답은 1번이죠. 그래서 제가 거꾸로 갔어요, 여러분. 자,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했습니다. 자, 인력 개발을 위한 교육 훈련의 비용이 절감된다? 아니요. 이 부분은 여러분 오히려 증가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사내 모집에 이 부분 때문에 단점으로 작용되는 게 이 내용이에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땐 아니 교육훈련 비용이 절감되는 게 맞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사회에서 모집을 하게 되면 우리 회사에서 뽑고자 하는 요건에 맞는 사람을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임을 뽑는 게 아니라 경력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경력에 맞는 사람을 뽑을 거기 때문에 교육훈련을 시킬 이유가 없죠.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팀장이 필요한데 그 팀장으로 올리는 걸 팀원 중에서 뽑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팀장의 역할에 필요한 부분의 내용이 지금 부족하다라면 우린 뭔가를 가르쳐줘야 되고 하는 행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식의 취지예요, 이 내용은. 그래서 1번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적 자원 개발과 관련된 10번째 문제. 자, 다음 중 인사 고가에서 중심화, 관대화, 가혹화에 대한 오류를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자, 여러분 중심화만 그냥 기억해도 될 것 같아요. 중심화는 저희가 이렇게 모두 다 보통으로 본다는 거거든요. 가운데 막대 세우는 거. 그래서 절대로 1번과 2번과 3번에 체크박스를 만들면 안 돼요. 1번은 우리 모든 부분 낮은 점수, 3번은 좋은 점수, 소위해서 나쁘다, 좋다, 보통이다. 그럼 다 보통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안 하게끔 하려면 우리는 어떤 방식을 하는 게 제일 좋다. 강제 할당법을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강제 할당법. 그래서 1번. 여러분 강제 할당은요. 본인들이 강제적으로 나눠서 하겠다는 얘기로 그냥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생기면 저처럼 이렇게 세 개를 만든 게 아니라 우리 무슨 부분, 이 강제 할당할 때 우리 홀수가 아니라 무엇으로? 짝수로. 그리고 나누는 걸 작게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이런 식의 관점처럼 들어갑니다. 자, 11번째 문제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전 페이지 좀 뒤로 넘겨서 가겠습니다. 다음 중 보기에 가나다에 들어갈 용어는 이렇게 묻네요. 자, 비교적 광범위한 경영 문제와 경영 원리의 관리 기술의 지도를 목적으로 하는 훈련이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광범위하다란 부분 뒤에요. 경영의 문제와 경영 원리의 관리 기술에 대한 부분을 지도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어요. 됐어요, 여러분?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직접 부하를 지휘 감독하는 제1선의 감독자를 위한 교육훈련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세 번째, 다 주로 기업 전반의 관점에서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계획 능력, 종합적 판단을 개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도록 하는 훈련이다 라고 합니다. 자, 지금 여기 마지막에 있는 것부터 들어갈게요, 여러분. 자,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까지 봐야 된다? 그게 이 종업원 교육에서 이런 얘기 할까요? 관리자 교육에서 이런 얘기 할까요? 감독자 교육에서 이런 얘기 할까요? 아니, 여러분. 지금 회사를 화세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끼워서 우리 의사결정이라든지 경영결정에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갖고 있는 사회적인 부분의 내용까지도 신경을 쓸 수 있게끔 하는 교육은 우리 무엇이다? 경영자 여러분. 그래서 이 교육은 경영자 교육에 들어갑니다. 경영자.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지금 무슨 뭐 제1선의 감독자를 위한 교육이다라고 했잖아요. 이건 그대로 감독자 교육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감독자 교육. 그러니까 감독이란 게 뭐예요, 여러분? 지금 일을 잘하고 있는지 그 업무를 잘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잖아요. 관리 감독한다. 그래서 지금 무슨 부분? 지금 감독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종업원들이 없는 데거든요. 그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종업원 위에가 감독자 훈련이고요. 감독자 위에가 무슨 부분? 관리자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한 부분. 자, 그리고 가는 지금 경영 문제와 경영 원리에 대한 관리 기술의 지도를, 그러니까 지금 경영자보다는 아래쪽에 있고 감독자보다는 높은 쪽에 있는 사람, 그들을 관리자라고 해요, 여러분. 관리자. 그래서 가는 관리자 교육에 또는 훈련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찾으셔야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가는 관리자라고 했고, 나는 감독자라고 했고, 다는 경영자라고 했어요. 답은 몇 번이 된다? 3번. 됐을까요? 12번째 문제. 다음 중 승진 기회가 공정한 규칙과 실질적이고 동등한 기회를 부여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우리 승진의 기본 원칙은 뭐냐? 자, 요 부분을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그쵸? 공정한 규칙, 실질적이고 동등한 기회를 주었느냐라는 부분을 따져보자라는 얘기. 자, 이 부분은 공정성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네, 그래서 공정성의 원칙. 우리 승진의 기본 원칙에는 뭐 적정성, 뭐 합리성, 공정성 이런 게 있거든요. 체계성은 관계없어요, 여러분. 체계성 관계가 없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13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좀 잠시 이동을 하고 13번 문제부터는 임금과 복리후생 쪽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임금 지급의 기본 원칙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달라고 합니다. 자, 이거 근로기준법에 명기되어 있는데요. 반드시 뭘 줘라? 금전을 줘라. 여러분, 현물 지급하는 거 안 돼요. 네, 현물이 아니라 금전. 그럼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어요? 현금 줘라. 이 얘기인 거죠? 금전 지급이 원칙. 자, 그리고 종업원. 소위 말해서 일한 노동자한테 직접 주는 게 원칙. 자, 그리고 그 일한 종업원한테 전부 다 줘야 되겠죠, 여러분. 전액 지급의 원칙. 자, 그리고 종업원한테 임금을 줄 땐 한 달을 기준으로 최소 한 번은 줘야 된다. 한 번 이상은 줘야 된다. 자, 그게 정기 지급의 원칙.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건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중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할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정 기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에 여기 사유 발생일로부터라는 부분이에요. 그 기간에 초일수로 무엇 하셔라? 나눠라. 이 얘기네요. 그러면 쉽게 생각하시면 내가 지금 일정한 기간이 나오면 그 기간의 임금 총액을 계산하고 그 임금 총액을 무엇으로 나누셔라? 총 일수로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라. 자, 그래서 그 나눈 금액으로 나는 무엇도 계산하고 퇴직금도 계산하고 휴업수당을 계산할 때도 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쓰는 기준이 되는 임금이 무엇이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얘기할 때 지금 보시면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일로부터 일정 기간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으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이게 사실상 3개월이거든요. 네, 3개월. 그래서 3개월의 임금 총액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누는 거예요. 자, 평균 임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퇴직금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네가 그만두는 날짜가 나오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역산해서 3개월의 평균 임금을 계산해 이런 표현 쓰시거든요. 네, 그래서 평균 임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1번 됐을까요? 15번째 문제. 다음 임금 체계 중 기준 외 임금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묻네요, 여러분. 자, 연장, 휴일, 시간 외 생활. 제가 거꾸로 왔다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 1번이 기준 외에 안 들어가세요. 우리가 기준 임금이 있고, 기준 외 임금이 있고, 부가 임금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기준 외는 기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 생활수당은 사실 기준 임금에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근데 연장과 휴일과 시간 외 근무수당은 기준 외 임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법정 복리후생 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우리 법정 복리후생 제도는 의무적이라는 표현을 써드렸었어요. 네, 그러면 법정 복리후생 제도가 아닌 건 우리 임의예요. 자, 그러면 그런 거 찾으면 되겠네요. 자, 대표적인 게 무엇이다? 사회보험의 지원제도. 자, 퇴직금 제도.
자, 그리고 연차휴가, 산전, 산후, 유급휴가. 자, 그리고 보건위생시설의 지원제도. 자, 여러분, 연차휴가라는 부분 있어요. 근로기준법에. 그래서 일정한 근무를 하게 되면 무엇한다? 우리는 지금 며칠을 쉴 수 있는 연차가 생기죠. 근데 그 연차를 쉴 수 있는 날짜에 내가 쉬지 못했다라면 자, 다음 연도에 가서 무엇한다?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금전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연차수당이고요. 자, 그리고 산전, 산후는 아이를 낳기 전, 아이를 낳은 후 무엇한다? 휴가를 주는데 유급휴가라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법정 복리후생이 들어오고요. 자, 그리고 4번은 법정 복리후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법정 복리후생 외에 있는 것 또는 이미 복리후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1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종업원의 욕구를 반영하여 동기부여에 효과적이다. 여러분, 카페테리아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 우리 복리의 종류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종업원이 무엇할 수 있다? 자기가 선택해서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카페테리아식이 그냥 커피집에 가보면 우리 앞에 소위 말해서 메뉴판 쫙 있고 내가 원하는 거 선택해서 드실 수 있죠, 여러분. 자, 그런 식의 관점이에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면 그 부분이 4번의 정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복리후생 제도를 마련해 놓고 종업원들이 각자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이용하게 하도록 하는 제도가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업원의 욕구를 반영하여 동기부여에 효과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반면에 여러분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여러 개를 만들어 놓으니까. 그리고 한쪽에 무엇되는 집중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선호사항이 조금 지금 실질적으로 그쪽에 많이 쏠려 있었던 거죠. 그러면 한쪽으로 조금 몰리는 그래서 인기와 비인기처럼 나오는 문제가 또 생기는 게 있고요. 자, 우리 두 번째 복리후생 항목에 대한 예산의 합리적 배분이 가능하다. 여러분 합리적 배분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또 다른 단점이 있다고 했었죠. 네, 자, 그래서 1번도 맞고 2번도 맞고 3번은 정의니까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종업원을 전인적 인간으로서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측면에서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리후생제도 홀리스틱이에요. 이 부분은 홀리스틱 복리후생제도. 됐어요, 여러분? 제 기억엔 17번이요. 지금 카페테리아식으로 냈는데요. 앞에 이전 기출에서는 지금 3번에 대한 내용을 박스에 넣어주고 1, 2, 3, 4에서 찾아 이렇게 냈던 거로 제가 기억해요. 그러니까 홀리스틱도 나오는 거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카페테리아식도 나오고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것. 우리 복리후생제도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세 가지는 최소한 기억해야 돼요. 카페테리아식, 홀리스틱, 라이프 사이클 있었죠. 네. 18번째 문제 볼게요. 다음 중 동일 직업이라든지 동일 직종에 관계없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무엇하지 않겠다, 따지지 않겠다. 이거 관계없이요. 동일 지역에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되는 노동조합의 형태가 무엇이냐라고 묻네요. 자, 일반 노동조합이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일반 노동조합. 이 노동조합 형태도 지역별, 산업별, 기업별의 특징을 보셔야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19년도 마지막 회를 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자꾸 돌려막기 하는 것처럼 계속 물어보죠. 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 정리를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다음 중 경영 참가 제도의 유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경영 참가 제도는 자본 참가가 있었어요. 자, 자본 참가의 대표적인 게 무엇일까요? 종업원이 회사에 주식을 사는 제도 또는 우리 주식을 살 수 있는, 매입할 수 있는 걸 부여받는 제도 이런 부분이 있었죠, 여러분. 자, 그래서 자본 참가 제도가 있고 자, 그리고 무슨 부분이요? 우리 이윤 참가 또는 우리 이익 참가라는 것도 있어요. 자, 요것도 해당이 되고요. 자, 의사결정에 참가도 있어요. 그런데 스케일론 플레인에 참가라는 건 얘기하지 않아요.
스켈론 플랜이라든지 러커 플랜 이런 부분은 이윤 참가 방식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봐야 되는 거지 이거를 따로 경영 참가 제도로 다른 유형으로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되겠네요. 됐을까요? 자, 그 다음 20번째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노동조합 가입 형태 중에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된 이후 일정 기간 동안은 노동조합으로서 자격을 유지해야 된다는 변형적인 쇽제도는 뭘까요, 여러분? 자,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일단 너 다 가입하고 당신은 가입하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얘기하겠죠. 근로자인 저한테 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탈퇴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은 그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만들어진 제도가 뭐냐는 거예요. 자, 메이터넌스 숍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메이터넌스.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지금 6회분 풀면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이 문제도 여러분 자주 내는 문제 중에 하나이긴 해요. 안 내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2019년도는 많이 내지는 않았네요. 자, 유니온숍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유니온숍. 자, 유니온숍에 대해서는요, 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비조합원을 사용자는 회사는 무엇할 수 있다? 채용할 수 있다. 그게 유니온숍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조합에 가입했든지 가입하지 않았든지 가입 여부 안 따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조합원도 채용을 할 수는 있는데 채용이 이루어지면 일정 기간 내에 무엇하여야 된다.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됩니다라는 조건이 있는 게 유니온숍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에이전시숍. 자, 에이전시라고 해서 나와져 있는 부분은 자, 우리 채용하는 종업원을 놓고요.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을 무엇하지 않겠다. 강제하지 않겠다. 여기 꼭 가입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진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뒤에 반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무슨 부분 비조합원에 대해서도 우리 조합원들에 대한 조합비를 내야 되는데 그 조합비에 대한 부분 상당한 금액을 무엇하겠다. 정기적으로 우리 납입하게끔 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에이전시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다? 채용을 할 때는 이 노동조합에 꼭 가입해야 된다는 걸 따지지는 않겠지만 근데 뒤에 가서 당신이 조합원이 아니어도 무엇 해야 된다? 조합비는 내셔야 돼요. 누구랑 똑같이요? 조합원처럼 똑같이. 그게 에이전시라고요. 자, 그러면 프리퍼넨셜이라고 해서 나오는 쇼. 자, 이 부분은 무슨 부분? 자, 종업원을 회사가 채용하겠죠. 그러면 가입한 사람이 조합원, 가입 안 한 사람이 비조합원. 자, 그런데 무슨 부분? 비조합원보다 조합원에 대해서 무엇하겠다? 고용상의 혜택을 더 주겠다. 그게 프리피낸셜 숍에 대한 의미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요거 기억 안 나면 교재 한 번 더 보셔서 의미를 한 번 더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조금 더 길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2019년도 기출문제 6회분까지 마무리 드렸어요. 자,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시점에 지금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다른 기출까지 다 끌어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있는 기출만 무엇 하시자? 소화하자. 근데 그렇게만 가져가셔도 돼요. 그리고 인사는 암기는 무조건 필수예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 왜 자꾸 틀리지? 자주 나오는데 그럼 뭐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그러니까 뭐 글자 타기를 하는 게 사실상 가장 좋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너무 내용이 많기는 해요, 여러분. 2급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직 개발만 빠지고 시험 범위가 1급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범위가 많기는 합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 저는 또 다른 기출문제 강의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들 하셨습니다.